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독하게 난잡한 데다 지극히 사적이어서 독자들이 믿을 리도 없거니와 믿어달라고 간청할 생각도 없다. 직접 겪은 나조차도 온몸의 세포들이 이 일을 부인하려 드는데 남이 믿어주길 바라는 건 미친 짓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광이도 과대망상증 환자도 아니다. 내일 있을 죽음에 앞서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벗고 싶을 뿐이다. 한낱 가정사에 불과한 일련의 사건들을 군더더기 없이 담담하고 솔직하게 세상에 내려놓으려 한다. 그들은 나를 공포로 몰아넣고 고문했으며 끝내 파멸시키고야 말았다. 굳이 시시콜콜 설명하지는 않겠다. 내게는 공포 이상의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여느 사람에게는 한낱 괴이한 일쯤으로 여겨지리라. 훗날 어떤 지혜로운 이가 나서 내 망상을 평범한 일상사로 되돌려 놓을지도 모를 일이다.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하면서 논리적이고 차분한 현인은 두려움에 떨며 기술한 내 이야기를 그저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낸 예사로운 연쇄 반응으로 이해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순하고 인정이 많은 아이였다. 친구들은 지나치게 마음이 여린 나를 놀려대기 일쑤였다. 이런 나를 위해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라면 갖고 싶어하는 만큼 얼마든지 집안에 채워주셨다. 집안에서 온종일 동물들과 지내며 먹이를 주고 안아주었고 녀석들을 쓰다듬을 때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독특한 성향은 더욱 깊어져 동물들과의 사랑이 삶에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와 깊은 교감을 나눠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꿈이 먹고 강렬한 만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털끝만한 욕심도 없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동물의 사랑은 하찮은 우정이나 미세한 충성심을 수시로 저울질해야 되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일찌감치 결혼했고 아내도 나와 비슷한 성향인 사람이라 기뻤다. 내가 남달리 동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마음에 드는 동물을 사들였다. 우리는 새와 금붕어, 토끼를 여러 마리씩 키웠고 멋진 개 한 마리와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도 한 마리 키웠다. 고양이는 몸집이 매우 크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녀석으로 온몸이 새까맣고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녀석의 영리함은 곧잘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곤 했는데 미신을 꽤 신봉하던 아내는 툭하면 검은 고양이들은 모두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는 옛말을 들먹였다.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보다 적절한 비유도 없을 듯하다. 플루토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였다. 플루토는 고향의 이름이다. 먹이를 내가 도맡아 먹여서인지 집안 어디를 가든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큰 길까지 따라 나서는 녀석을 막느라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우리들의 우정은 내 기질과 성격이 온전했던 동안만큼은 이런 식으로 지속되었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지금은 부끄럽기 이를 데 없지만 언젠가부터 술의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싶더니 나를 철저히 다른 인간으로 바꿔놓았다. 나는 매일 우울증에 시달렸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는 스스로를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다. 포악해진 성질은 동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녀석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매질을 일삼았다. 가끔 반가운 마음에 토끼나 원숭이, 강아지가 내게 다가올라 치면 주저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플루토에게만은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빌어먹을 술이란 놈은 점점 나를 갉아먹었고 급기야 플루토에게까지 마술을 뻗쳤다. 녀석 또한 제법 나이가 들어 전처럼 나긋나긋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마을 어귀 단골 술집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밤, 녀석이 슬금슬금 나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 기운에 녀석을 확 낚아채자 내 광기에 놀란 플루토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손등을 휘갈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악마도 같은 분노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다. 본연의 영혼은 내 육신을 떠나버리고 온몸의 조직은 술에 잘 양육된 잔인한 아기로 전유했다. 나는 가엾은 짐승의 목을 틀어잡고 조끼 주머니에서 포켓 나이프를 꺼내 놈의 한쪽 눈알을 조심스레 천천히 도려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 극악무도한 짓을 고백하려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온몸이 떨린다. 밤이 허락하는 무절제의 향연을 잠으로 떨어내고 여명과 함께 이성이 돌아오자 지난밤 내가 저지른 악행이 떠올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마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죄책감은 망가진 영혼을 구제할 만큼 강렬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또다시 폭음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그 끔찍한 기억마저 와인 속에 쑤셔박아 버렸다. 그럭저럭 플루토는 회복되었다. 안구가 빠져나간 눈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형상이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았다. 플루토는 여전히 집안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나와 마주치기라도 할 때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나 버렸다. 왜 아니겠는가? 애정이 잠옷 남아있던 때라 끔찍이도 따랐던 녀석이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모습에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이 감정도 이내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파멸과도 같은 사악한 기운이 스멀스멀 스며들었다. 사악함은 철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영혼이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충동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성 혹은 감정으로 인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나는 확신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열하고 어리석은 짓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는가? 법을 이해하고 있는 최고의 분별력은 집요하게 그것을 어기라고 사주하지 않는가? 마침내 사악한 영혼이 나를 전복시키러 찾아왔다. 죄 없는 녀석을 학대하고 결국 죽음으로 모은 것은 자신의 영혼조차 사랑할 수 없어 괴롭히다 그저 본능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 죄를 짓는 사악한 영혼의 갈망이었다. 어느 아침 나는 천연덕스럽게 밧줄로 녀석의 목을 감고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솟구쳐 흐르는 눈물과 함께 가슴을 파고드는 쓰디쓴 회한과 함께 녀석을 매달았다. 녀석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녀석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는 가장 선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조차도 불멸의 영혼을 구해낼 수 없을 만큼 위태롭게 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매달았다. 극악무도한 죄악에 빠진 바로 그날 밤, 불이야 하는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집은 온통 화염에 휩싸였고 침실 커튼에도 이미 불이 옮겨붙어 있었다. 아내와 하인과 나는 간신히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파멸은 완벽했다. 파멸의 불길은 나의 전 재산을 오롯이 집어삼켰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 화재와 내가 저지른 악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아 헤맬 만큼 정신이 나약해 빠진 인간은 아니다. 다만 그간의 일들을 세세하게 나열하면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석연치 않은 가능성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싶지 않을 뿐이다. 불이 난 다음 날, 폐허로 변해버린 집터를 찾았다. 모든 벽이 깡그리 무너진 가운데 덩그러니 한쪽 벽만이 남아있었다. 건물 한가운데쯤 내 작은 침실에 침대 머리맡에 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최근에 넓게 덧바른 회칠 덕분에 큰 화재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벽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 곳을 예의주시하며 수군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저런 신기한 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들이 내 관심을 끌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흰 벽엔 마치 부조로 새겨놓은 듯한 커다란 고양이의 형상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 있을까? 벽 위 짐승의 목에는 두꺼운 밧줄이 둘러 있었다. 유령이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부를 수 없는 그 형체를 처음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경악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차올랐다. 하지만 생각을 더듬으며 평정심을 되찾아갔다. 지난 밤 집 앞 공원에서 고양이의 목을 매달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불이 났을 때 곧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내 방이 화염에 휩싸이자 이들 중 누군가 나를 깨울 요량으로 고양이를 나무에서 떼어내 침실에 열린 창문으로 던진 것이 틀림없었다. 나머지 벽이 무너지면서 내 잔인함의 희생자는 최근 회를 칠해 비교적 부드러웠던 벽으로 밀려 들어갔을 테고 죽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암모니아와 석회가 타면서 내뿜은 물질이 내가 봤던 그 형체를 만든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은 그렇지 못해서 이 놀라운 사건은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새겨놓았다. 여러 달이 지나도록 나는 고양이의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즈음 딱히 회원이라고 할 수 없는 뜻모를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또다시 죄악의 소굴을 들락거릴 즈음 그렇게 떠나보낸 것이 못내 안타까워 녀석과 닮은 고양이가 없을까 주변을 기웃거리고 다녔다. 그날도 여지없이 인간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술집에서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술집 안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 진 혹은 럼주가 담긴 커다란 술통들 사이에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줄곧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그제야 의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녀석에게 살그머니 손을 대었다. 그것은 대단히 큰 플루토만큼이나 큰 검은 고양이로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플루토와 거의 모든 부분이 닮아 있었다. 플루토는 흰털 하나 없이 온통 새까맸는데 녀석의 가슴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모양으로 크고 하얗게 흰털이 덮여 있었다. 내가 녀석을 살짝 건드리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갸릉갸릉 우는가 싶더니 이내 알아봐 주어 기쁘다는 듯 손에 얼굴을 비벼댔다. 내가 찾던 바로 그 녀석이다 싶었다. 당장 사귀노라고 가게 주인에게 말하자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녀석이라 자신에겐 팔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쓰다듬어주는 손길 아래 얌전히 있던 녀석은 내가 돌아갈 채비를 하자 분명하게 따라 나서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도 넌지시 모르는 척했고 집으로 오는 길에 때때로 몸을 숙여 녀석의 등을 쓸어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은 바로 길들여졌고 금방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나는 왜 자꾸 녀석이 미워지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애초에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이유도 까닭도 없이 그저 유난스레 따르는 녀석이 짜증스럽고 지긋지긋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짜증과 성가심은 강도를 더하며 쓰디쓴 증오로 변해갔다. 과거에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와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녀석을 피해 다녔다. 그리하여 녀석을 때리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정말 서서히 조금씩 극도의 혐오감으로 마치 역병 환자의 숨결을 피하듯 그 끔찍한 녀석으로부터 멀어졌다.
무엇보다 녀석을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 플루토처럼 한쪽 눈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내 증오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아내는 더욱 각별하게 녀석에게 애정을 쏟게 되었는데, 이런 품성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들을 돌보는 데서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을 얻던, 한때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던 인간미와 같은 것이었다. 녀석은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점점 더 사랑을 갈구하는 듯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내 주위를 맴돌았다. 어디든 내가 앉은 곳이라면 의자 밑에 웅크리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질색할 정도로 애무해왔다. 일어나 걸으려 치면 두 다리 사이에서 알짱거리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 일쑤였고,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을 움켜쥐고 가슴께까지 기어올랐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녀석의 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지난날의 악행이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녀석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녀석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이 몹시 부끄럽고, 심지어 이렇게 흉악범의 감방에 갇힌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당황스럽다. 그 짐승이 내게 준 공포와 두려움은 생각할 능력조차 없는 미천한 키메라의 머리로나 사과할 만한 헛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내는 행여 내가 녀석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스러웠는지 플루토와는 외관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녀석의 가슴께 흰털을 상기시켰다. 꽤 큼직하지만 무슨 모양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무엇보다 내 이성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부정하는 동안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입에 담기조차 몸서리 쳐지는 사물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라면 무엇보다 혐오스럽고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싶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흉측한 형상은, 그 섬뜩한 형상은 바로 교수대였던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음산한 범죄로 얼룩진 공포의 기계여, 고통이 죽음으로 이르는 장치여. 이제 나는 인간 군상 중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 손끝 하나로 목숨도 빼앗을 수 있었던 한낱 짐승과 그의 동족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하다니. 신이시여, 낮에도 밤에도 더 이상 평안의 은총이 없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녀석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다 눈을 뜨면 밤이면 얼굴 위로 쏟아지는 녀석의 뜨거운 숨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녀석의 어마어마한 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털어낼 수 없는 악몽의 화신, 내 심장 위에 영원히 군림할 지배자. 견뎌낼 채가 넘는 나날 속에서 내 안에 남아있던 극미한 선함마저 굴복해버렸다. 악마를 닮은 생각, 가장 음침하고 가장 사악한 생각만이 내 안에 남았다. 평소의 까다로운 성격은 이제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사에 대한 증오로 자라났다. 수시로 불현듯 찾아드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 나조차 어찌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폐악질을. 나의 착한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오롯이 참고 견뎌내야만 했다. 화재 후 급격히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우리는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뭔가를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여지없이 고양이가 발밑에서 거치적거리더니 급기야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였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제껏 내 안에 있던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은 완전히 분노로 바뀌어
도끼를 머리 높이 치켜들게 했다. 바람대로라면 그놈은 내가 휘두른 도끼에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졌겠지만 필사적으로 말리는 아내 덕분에 시퍼런 나를 피할 수 있었다. 아내의 회방으로 저지당하고 있던 팔을 빼낸 후 더욱 치솟은 악마보다 더한 분노로 그녀의 정수리 위에 날선 도끼를 내리꽂았다. 아내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렇게 처참하게 아내를 살해하게 된 다음 나는 시체를 수습할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이웃의 눈을 피해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는 일은 밤이건 낮이건 불가능했다. 여러 계책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토막낸 뒤 불에 태워 없애버릴까? 지하실 바닥을 파서 묻으면 어떨까? 정원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리거나 커다란 상자에 마치 상품처럼 포장해서 인부를 시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궁리했다. 그러나 마침내 지금까지 고민한 방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저들의 희생자들을 벽에 묻었던 기록처럼 아내를 지하실 벽 안에 세워놓고 그 위로 벽을 바르는 것이다. 이런 목적의 지하실은 참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벽은 전체적으로 대충 건성건성 지어놓았고 최근에 아무렇게나 쓱쓱 회칠을 했는데 지하실 특유의 습기 덕분에 아직 채 마르기 전이었다. 게다가 한쪽 벽면은 원래 굴뚝이나 화덕의 용도로 짓다가 포기했는지 앞으로 붉어져 나온 곳에 벽돌을 채워넣어 주변과 조화시킨 모양이었다. 벽돌을 빼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전과 같이 벽을 만들어두면 감쪽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쇠지뢰를 이용하여 손쉽게 벽돌을 빼내고 벽 안으로 시체를 조심스럽게 옮겨 세우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런 후 원래 모양대로 벽돌을 다시 쌓았다. 신중을 기해 회반죽과 모래 등을 구해온 후 주변 색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성 들여 회반죽을 만들어 발랐다. 작업이 다 끝나자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에 무척 만족스러웠다. 벽에는 손을 댄 흔적이라고는 없이 감쪽 같았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꼼꼼하게 치웠다. 주위를 휘 둘러보고는 의기양양하여 혼잣말을 했다. 이 정도면 헛수고는 아니었군. 다음 할 일은 이 엄청난 불운을 몰고 온 그놈을 찾는 일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죽여버리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한다면 여지없이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지만 그 교활한 짐승은 내 잔인한 분노에 놀라 자신의 미래를 예감한 듯했다.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쳐지는 놈이 눈앞에서 사라진 후 내가 느낀 그 깊고 황홀한 안도감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놈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녀석을 집에 들인 후 처음으로 그 하룻밤만큼은 꿀처럼 다디단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심지어 내 영혼의 살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말이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괴물은 내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다. 더 이상 내게 고통은 없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다. 내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도 나를 구속하지 못했다. 경관이 찾아와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손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가택수색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미래의 행복이 확실히 보이는 듯했다. 시체를 은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경관 한 무리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더니 다시 철저하게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불가사의한 은폐 장소를 찾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게 수색에 가담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이전에 수색하지 않았던 곳까지 구석구석 들쑤시고 다녔다. 마침내 서너 번 만에 그들은 지하실로 발길을 옮겼다. 나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지 않았고 내 심장은 곤히 잠든 아기 숨소리처럼 잔잔했다. 나는 지하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걸었다. 가슴에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걸었다. 아무런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찰은 마침내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완벽하게 속였다는 기쁨으로 내 심장은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승리를 자축하고 내 무죄를 확실히 입증해줄 한마디를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경관님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자 참았던 입을 뗐다. 다행히 의욕을 푸신 듯하니 저는 기쁘기 그지없군요.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만 더 예의를 갖추셨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경관님들, 이 집 참 잘 지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잘 지어진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특히 이 벽 말입니다. 가시라고요? 특히 이 벽은 정말이지 튼튼하게 쌓지 않았나요? 그리고 철부지 허세의 망령은 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숨겨놓은 바로 그 벽을 힘껏 내리치게 했다. 오 하나님, 사탄의 이빨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휘두른 지팡이의 울림이 고요하게 잦아드는가 싶더니 무덤에서 응답의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기 울음처럼 가늘고 작은 소리가 들리다 말다 하더니 재빨리 길고 높고 지속적인 비명으로 이어졌다. 완전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소리가 악을 쓰고 흐느끼는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지옥에서나 울려댈 법한 공포의 비명 같기도 하고 승리의 함성 같기도 한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비명,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지켜보며 기뻐 날뛰는 악령의 함성과도 같은 소리였다. 당시 나의 생각을 말한다는 건 부질없는 것이다. 나는 반대편 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계단을 오르던 경관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일순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건장한 경관 6이 달려들어 벽을 내리쳤다. 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느새 심하게 부패하고 피가 엉겨붙은 아내의 시신이 경관들 앞에 빳빳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시뻘건 입을 벌린 채 타는 듯한 외눈을 번뜩이는 흉측하게 생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에게 살인을 교사하고 그 잔인한 목소리로 죄를 알려 교수형에 이르게 한 그 괴물을 벽 속에 가둔 것이다.